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프린트는 3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14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는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점 여러분들 확인해 가지고서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번 바로 문호를 개방하다에 대해서, 자, 1번 개항의 배경,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국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에게 강력한 바로 지지 세력이 있었었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었죠. 양반들은 흥선대원군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양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지위가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흥선대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가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왜? 천주교가 바로 신합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바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했으니까요. 그리고 쳐들어왔던 바로 외세를 흥선대원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양반들은 흥선대원군이 자기네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는 서양 세력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때 당시에 지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아버지인데 함부로 쫓아내는 것도 좀 불가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을 때 비록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긴 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신학 쪽에서의 중상학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후계자들로서 바로 해외와, 즉 서양 세력과 통상을 해야지만이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여기 보이는 박규수, 이분은 이제 양반 출신이었던 분이고요. 오경석, 이분의 경우에는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으로서 중국에 많이 가면서 중국이 이때 당시에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 다음에 유홍기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의관으로서 바로 나름대로의 그런 자신의 통상수교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개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때마침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옛말에 권불 10년이다. 즉 권련이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있듯이, 흥선대원군도 권력을 잡은 지 10년째 정도 되는 그때에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차지를 해서 왕 대신에 직접적으로 국가를 통치했었던 것은 왕의 아버지로서 당시에 이 고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린 고종을 대신해 가지고서 국정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던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고종이 이미 성년이 되었습니다. 자, 고종이 너무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이때 당시에 유생 세력들이 노렸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바로 이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외척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옛날에 세도정치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출신 자체가 좀 많이 좀 미약한 그런 세력에게서부터 며느리를 얻어가지고서 결혼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결혼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는 바로 민비입니다. 근데 이 민비 세력이 이때 당시에 고종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지 못하고 흥선대원군이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좋게 보진 않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직접 나서긴 그랬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생 세력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흥선대원군을 권좌에서 쫓아낼 그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여러 대신들 중에서 명망이 높다고 생각되었었던 면함 최익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스스로 도끼를 들고서 이때 당시에 왕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면전 앞에서 바로 당신이 지금 현재 국정을 좌지우지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바로 지금 현재 전하께서 저렇게 성년이 되셨는데 아무리 왕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제는 권좌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흥선대원군은 그냥 물러서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통치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종은
나이가 젊었습니다.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외국의 문물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이 많았었던 분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단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서양 세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관심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서양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바로 이때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미 조선이 개화를 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게서부터 강제로 개항을 당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바로 에도 막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일본의 천황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양의 세력에 저항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나중에는 아예 서양의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수용해가지고서 그대로 일본에다가 이식을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 빠른 속도로 일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뭔가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황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조선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였었어요. 예전엔 나름대로 좀 공손하게 바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의 그런 편지는 이번에 천황 폐하께서 바로 권력을 새로 잡으셨으니 뭐 조선의 그런 국왕을 어서 와서 축하를 할지어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오만방자한 그런 내용의 편지가 오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이거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편지를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던 일본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 조선이 감히 천황폐하가 권력을 잡으셨는데 신하된 자로서 복종하지 않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조선 그냥 냅두면 안 되겠네. 이대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조선을 침공하자고 하는 정한론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지역을 유학을 해가지고서 유럽의 여러 가지 사회 모습과 군대 그리고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러 갔었던 유학생 일파가 이 소식을 듣고서 급격 귀국을 해가지고서 정한론을 주장했던 세력들을 전부 다 정계에서 쫓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정한론이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정한론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한론을 주장했던 세력을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일본은 근대화를 열심히 더 이루면서 조선을 개항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론자였었던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되고 새롭게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 왕은 바로 통상수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이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은 당시에 영국에서부터 최신식 군함을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서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바로 운요호라고요. 그리고 이 운요호를 바로 조선의 해안가 쪽으로 이때 당시에 보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운요호가 바로 조선으로 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었지만 조선의 바닷가에서 일부러 멈춰가지고서 바닷가의 암초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를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명백한 침입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선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경고를 보내긴 했는데 이런 것 전부 다 싹 다 무시하고서 이때 당시에 운용호는 나중에 가서는 강화도까지 오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화도의 경우에는 미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공격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운용호가 와가지고서 그 앞에서 또 알짱알짱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쪽에서의 포대는 어떻게 했냐면 운용호 쪽을 향해 가지고서 대포를 발사하긴 발사했는데 일부러 안 맞추고 먼 쪽에다가 대포를 발사하면서 가까이 오면은 침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성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호는 바로 포대 쪽에서 운용호를 향해서 평화롭게 측량을 하고 있는 운용호를 향해서 대포를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서 이
운요 안에서 대포가 발사됐고 그 순간 우리의 강화도의 포대들은 순식간에 다 박살이 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때 당시에 바로 일본은 조선 쪽이 먼저 운요호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걸 빌미 삼아 가지고서 조선에게 바로 이번에 이 기회에 일본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당장 문호를 개방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열받아 가지고서 일본과 싸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조선도 개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양과 직접적으로 개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국내의 양반 세력들이 바로 엄청나게 반발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개항을 일본하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도 옛날에 또 같이 교류를 한 적도 있었으니까 기억나죠? 조선통신사. 자,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양반들에게는 이렇게 속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했었었던 바로 일본과의 통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속여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겉으로는 그런 내용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일본 쪽에서의 조약 요구에 바로 전권 대신이 파견돼 가지고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여기 보이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1876년에 세워졌는데요. 바로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1876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그런 연도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연도수 외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것은 아는 건 좋아요. 바로 이 시대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1882년 이무군란이 일어났었던 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84년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해까지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시험범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1894년 바로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한꺼번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외워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바로 1905년 바로 을사늑약이 맺어졌던 연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워줘야 하는 날짜가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연도죠. 바로 1910년 8월 29일 바로 경술국치일, 우리나라 망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것을 새길 수 있어야 되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연도인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겉으로는 일본은 굉장히 우리나라와 평등한 형태의 조약을 맺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다시피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딱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조선은 어쨌든 간에 약간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몇 년마다 이때 당시에 청나라에게 조공사절을 파견했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약에서 바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일본은 청나라와 조선과의 그런 종속관계를 차단해가지고 청의 간섭을 배제할 목적으로 이때 당시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의 기분을 살짝 좋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뜯어먹기 시작을 하게 되죠. 즉 일본은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개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거 처음에는 이제 세 개의 항구를 이제 개항한다고 얘기했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항구가 정해진 것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디냐면은 부산입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보이는 원산입니다. 즉 이 원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한 쪽에 있는데 동해안 쪽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바로 함경산맥과 그 다음에 태백산맥이 있는 근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광물이라든가 인산물 같은 것들을 바로 쉽게 일본으로 사가기 위해서 여기를 개항시킨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조선이 끝까지 안 하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관철시켰던 바로 인천입니다. 왜? 이때 당시에 인천은 바로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라 볼 수 있었거든요. 인천을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는 시간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바로 조선 정부가 만약에 일본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순식간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조선 정부를 무너뜨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아예 뭘 했었냐면 일본인의 그런 거류지를 설치합니다. 즉 일본인은 그
부산과 원산과 인천 안에서 일종의 그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살 수가 있었어요. 조선 정부는 그걸 좀 더 이해를 해줬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서 정치와 경제와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침략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지역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평등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일본에 어디를 개항한다는 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상업이 더 발달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조선보다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일본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안에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판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업력이 훨씬 더 약했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상업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항이라 볼 수 있었겠죠. 왜 조선만 개항을 하냐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연해 측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조선의 영해를 침략하는 그런 모습인데, 즉 일본은 당시에 명목상 그렇습니다. 조선의 해안가에는 섬이 많고 그 다음에 암초가 많다 보니까 서로 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바로 어느 쪽으로 배가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조선이 이것을 측량해주면 좋겠지만 조선은 그런 능력이 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대신 바로 측량을 해주겠다. 명목은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 우리나라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 바로 여러 가지 지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게 바다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려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이 만약에 쳐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다에서 이들을 쉽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땐 확실히 우리나라의 영해권을 침해했던 것으로서 이것도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항에서는 무역의 바로 관리가 간섭을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와가지고 일본 상인들이 와가지고서 이 거류지 안에서긴 하지만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조선 관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제한을 두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권리가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 상인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거의 힘들다 보니까 주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로 왔던 것이고, 그런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이 조항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관리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본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평등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요.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치해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보장을 한 거예요. 이 치해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그 외교관이 파견된 나라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바로 그 외교관에 대한 그런 처벌은 외교관이 파견된 나라의 법으로 인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그런 제도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은 이 치해복권을 일본 전 국민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별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일본인들을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했었죠.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범으로 지목되었던 그 사람은 바로 치해복권에 의거해가지고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의 호화스러운 감옥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풀려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약을 처음 맺을 때 잘못 조약을 맺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일본 전 국민에게 적용되었으니 이것은 조선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불평등 조약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맺어졌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 가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의 교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서의 규칙 같은 것을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속 조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여기 보이는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아예 개항장 안에다가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이때 당시에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또 한 가지 일본의 화폐를 마음대로 조선 안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의 화폐 자체가 우리나라의 화폐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왜? 교육 같은 걸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을 이용해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은 바로 자국의 화폐들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서 이것을 막 유통시키면서 그런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상인들을 속여먹고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을, 막대한 이익을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갖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일본이 주로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이때 당시에 산업혁명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 즉 농촌을 떠나서 바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농촌 지역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 식량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일본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도시로 간 사람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주변에서 식량을 사올 때를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바로 다른 나라들, 동남아시아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쌀을 먹긴 먹는데 이 쌀들이 전부 다 훅 하고 불면은 훅 하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남미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쌀이었던 거예요. 찰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하고 약간 좀 입맛이 비슷한 그런 형태의 바로 쌀을 먹는 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바로 조선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조선 쌀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로 우리나라에게서부터 곡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제한을 두지 말자고 이때 당시에 얘기를 해버렸고 여기에 교묘한 말재 간에 그만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전부 다 쏘가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양곡이 이때 당시에 무제한으로 유출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있었지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게 됐냐면 일본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아예 매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일본의 뛰어난 그런 물건들이 조선으로 딱 들어왔을 때 조선에서도 그거 비슷한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했었지만 문제는 품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물건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막 팔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바로 조선에서 만든 물건보다 일본에서 만든 물건이 더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물건을 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일본 물건이 들어왔었던 그 품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그 산업이 죽어가는 건 모습이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즉 교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산업이 죽어가는 건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조약 한번 맺고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나게 당하는 모습만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기도 하죠. 이때 당시에 암암리에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서 맺었던 그런 조약들을 넘어서 뭐든지 전부 다 딱딱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바로 근대적 조약을 이때 당시에 최초로 조선이 맺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필이면 그 맺었던 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후에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도 바로 일본과도 바로 이런 식의 조약을 맺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서양 국가들과도 조약을 맺을 때도 전부 다 이런 형태의 불평등 조약을 기본으로 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했었죠.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배경은 황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책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짓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근대화 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고 있기는 한데 안팎으로 좀 난리가 났어요. 이때 당시에 국내에서는 양반들이 절대 일본 놈들도 서양 놈하고 똑같은 놈들이니까 절대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들끓고 있었고요. 서양 쪽에서는 계속해서 문호를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고종은 이때 당시에 그래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유생들이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바로 김홍집을 일본으로 파견을 하게 됐었습니다.
즉 당시에 맺었었던 이러한 조일 무역 규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관세 조항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채 가지고서 바꾸려고 이때 당시에 김홍집을 파견했거든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몽곤 계하파가 됐던 사람이기도 했었죠. 김홍집이 이때 당시에 일본으로 가가지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일본계의 정관계에 유명한 사람들과 맺어가지고서 조선과의 잘못된 맺은 조약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놈의 일본 놈들이 이때 당시에 김홍집이 와가지고서 일본의 근대 문물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김홍집을 일본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근대화의 성과들 막 보여주긴 했는데 정작 중요한 바로 조약의 개정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에 바로 김홍집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뭘 봤냐면 바로 청나라가 일본에다가 파견했었던 공사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딱 들어갔더니 당시에 이 청나라 공사관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황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교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때 당시에 만든 것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때 당시에 김홍집에게 주게 됩니다. 그 내용만 뭐냐면 지금 현재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다. 하지만 조선이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첫 번째, 친중국. 중국과 계속해서 친해야 된다.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는 중국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만약에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국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일본. 바로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침략을 당해가지고서 피해를 받던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중국과 그 다음에 조선이 손잡은 것처럼 조선은 옛날에 임진왜란의 옛날 원한은 잃어버리고 당장 생존하려고 한다면 비슷한 처지인 일본과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즉 청나라가 겪어봤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서양 열강 세력들은 하나같이 중국을 그렇게 많이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바로 이 미국의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 같은 것을 별로 하는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선량한 미국과 같이 손잡고서 당시에 바로 러시아가 남한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영토를 더 차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조선과 같이 손을 잡고서 막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이때 당시에 보여주면서 김홍집을 설득을 했는데요. 이 안목에 깜짝 놀랐던 이때 당시에 김홍집은 그대로 그 책을 갖고서 고종 황제에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고종 황제는 이것을 보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좋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비록 국내에서 엄청난 많은 반발이 있긴 했었지만요. 당시 청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이 바로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되게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종주국으로서의 좀 체면좀 한번 살려볼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일본만 조선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조선 시장들은 전부 다 일본 차지가 되겠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조선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세력이 같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청나라는 적극적으로 조선 정부에게 미국과 같이 교류를 할 것을 알선을 했어요.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정작 미국은 무엇이냐? 사실 미국은 신미양요 때에 좀 원한 관계가 있죠. 우리나라를 침공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미국은 걔네들의 그 사람들의 그 특유의 호기심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놈의 조선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지? 조선이란 나라?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먼저 개항을 시켰었던 일본이 당시에 조선을 개항을 시켰기 때문에 조선과 같이 교류를 하고 싶은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일본에게 소개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지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바로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접촉이 실패하게 되자 당시에 이 미국은 이번엔 청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바로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조약을 본격적으로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맺었던 이 조약을 우리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첫 번째는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그 율은 그 퍼센테이지는 적은 편에 해당되지만 그렇지만 소규모나마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보다 낫다고 하는 인상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에 미국은 조선 정부에게 이른바 거중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거중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조선이 만약에 B라고 하는 나라에게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조선과 같이 이 거중조정권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바로 조약을 맺었었던 미국이 B라고 한 나라가 조선을 괴롭힐 때 여기에 나서가지고서 B라고 한 나라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조선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선 쪽은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맺게 되자 조선은 어쨌든 간에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국제적인 그런 조약에서의 관행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자기와 지금 교역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립 서비스라도 그냥 절대 우리가 개입해서 절대 니네 나라 망하지 않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조선은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커다란 문제로 실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너무 좋았었던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 그래서 정말로 많은 걸 다 퍼줍니다. 즉 대표적으로 미국인의 치해법권을 인정해줍니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미국에게만 이때 당시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 최혜국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조선이 미국하고 최혜국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선이 독일과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미처 알지 못했었던 독일에게 훨씬 더 유리한 내용의 조약을 조선과 독일 사이에서 맺게 됐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자동적으로 바로 이 미국과 따로 조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게 만드는 그런 조약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었었던 조약의 내용이 다른 나라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도 바로 그러한 혜택을 조선에게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 조항이 바로 이 최혜국 조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엄청나게 피를 많이 봤었었죠. 근데 이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거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미국에게 바로 그 답례로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른바 보빙사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 여러 명의 보빙사들은 당시에 바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찾아갑니다. 실제로 가서 그 다음에 여러 곳을 다 둘러보고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까지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많은 그런 미국의 관리들이 와가지고서 안내를 했을 때 바로 대통령 관저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드디어 대통령이 저 앞에서 딱 보이게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신들이 당시에 어떤 대신의 구령에 맞춰서 일렬로 줄을 쫙 씁니다. 그리고선 다 같이 조선의 왕에게 절을 했던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에 그대로 이렇게 절을 해버린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미국의 대통령은 그 모습을 보고서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보빙사를 파견해가지고서 미국의 부강함을 실제로 봤었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일부 사람을 남겨가지고서 미국의 생활이라든가 미국의 부강한 모습 그리고 미국의 기술 뭐 이런 것들 좀 배워오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살게 유학을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6.1중과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미국과의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 영국과 독일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 차례대로 이때 당시에 조약을 맺게 됐었어요. 특히 러시아는 이제 조선의 그런 의지가 좀 많이 표현됐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늦게 조약을 맺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었는데, 자, 그 이유는 왜냐면 프랑스는 조선과 조약을 맺을 때 조건이 뭐냐?
조선이 바로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해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딴 건 몰라도 천주교가 포교되는 것은 조선이 인정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조선 정부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끝까지 조약을 맺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가서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의 내용에는 바로 프랑스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른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실제로 프랑스와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놈의 프랑스가 그렇게 조약을 맺고서는 이때 당시에 조선이 천주교의 포교를 승낙했다,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절대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야, 조선이 그렇게 했어? 대단하네 하면서 박수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정부 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런가? 라고 하면서 얼떨결에 이때 당시에 천주교의 포교가 실제적으로 허용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조약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약이라 볼 수 있었던 치일법권과 최혜국 조항을 다 같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의 기차를 달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일단은 청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동방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는 근대화를 이룬 나라가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었거든요. 때문에 한편은 청나라를,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일본을 본따서 청나라를 본따서는 통일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합니다. 원래 청나라의 근대화를 추진했었던 기구는 총리기무아문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통일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그런 관청을 딱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개혁 정치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청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본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두 번째,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이 별기군은 조선 정부가 사실 서양 문물에 대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사실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딴 건 모르겠는데 바로 일본의 군대와 직접 싸워봤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군대가 막강하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러웠던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바로 이 별기군을 설치해서 그래서 신식으로 군대를 이때 당시에 조성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을 일본식으로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일본인 교관을 이때 당시에 초빙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군대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조선 정부는 해외 시찰단을 실제로 파견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1차와 제2차 수신사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외교관을 일본에다가 파견을 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조선 정부가 일본에게 답례차 보냈었던 그런 사신이고요. 2차 수신사가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김홍직을 파견해가지고서 불평등한 조약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2차 수신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일본이 얼마나 부강한지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일본하고 교육하는 것조차도 국내에서 되게 반발이 많이 심했거든요. 바로 이런 반발을 피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고종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왕실에서 봤을 때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쪽지를 하나씩 줘요. 거기에는 그 줬던 쪽지에는 뭐 궁궐방 30인가 이 정도 밖에 나가가지고서 거기서 읽어보도록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서 그 내용을 읽어봤죠. 그랬더니 너를 지금 현재 바로 일본 시찰하는 암행어사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한 어사로 임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뭉태기로 당시에 일본으로 실제적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식적인 사절로 가면 국내 양반들이 그렇게 반발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자기 스스로의 그런 그 단체를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신사유람이니까 바로 놀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 간다는 명목하에 일본으로 몰래 갔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으로 파견된 암행어사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일본 전체를 노는 척하면서 전부 다 한 바퀴 싹 다 돌고 일본의 근대화의 모습을 나름대로 눈으로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고서도 열심히 작성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여러 개의 정부 기구와 근대 시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시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부 다 이제 그 견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또 다른 근대화의 주체를 볼 수 있었던 청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사절로서 영선사라고 하는 바로 사절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영선사가 거기 도착했을 때 바로 청나라도 이때 당시에 근대식 무기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근대식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청나라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무기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부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무기 제조 기술과 그 다음에 군사 훈련법 같은 것을 열심히 습득을 하게 해요. 그리고 유학생까지 남겨가지고서 공부도 많이 하게 했었죠. 그리고서 열심히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을까 했는데 그만 국내에서 이모군란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쪽에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모군란 터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나라의 군대와 같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었고, 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우리나라 내부에다가 근대식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기기창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조금씩 근대화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개항의 배경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이 개항의 배경에다가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자,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 문물 수용을 주장하는 빈칸이 적혔습니다. 통상개화론자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등장했었고,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다음엔, 즉 흥선대원군이 쫓겨난 다음엔 박스 치겠습니다. 민시세력 집권 박스, 이것으로 인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운요호 사건이 터졌었죠.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반,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강화도 조약. 자, 제 내용에서는 무엇이 도대체 불평등 조항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오른쪽에 청 적겠습니다. 청과 조선의 종속관계를 차단하여, 빈칸에 또 적겠습니다. 청의 간섭을 폐지할 목적. 그 다음에 제4관,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 여기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일본의 거류지를 설치.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의 거점을 마련할 목적이었었다. 밑줄 칩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에 해당이 되죠. 1관은 불평등 조항은 아닙니다. 자, 7관은 연해 측량권에 대한 조항. 조선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었다는 점. 제9관, 양국 국민의 무역의 관리의 간섭 및 제한 금지 조항. 이것은 사실상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10관, 치외법권의 경우에는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 빈칸에 적겠습니다. 치외법권을 일본 전 국민에게 적용시켰고 조선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부속조약에서는요. 자, 조일, 수호, 조규, 부록 박스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개항장에 일본인 거주지를 설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시켰었죠. 조일 무역 규칙,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동그라미 1번, 바로 무엇의 무제한 유출? 바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합니다. 동그라미 2번, 무관세 조항. 이것 때문에 조선 정부가 엄청 피해를 많이 봤었죠. 이것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조선에 대한 침략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의의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최초의 근대적이긴 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서양과의 조약 체결에 선례를 마련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었죠. 자, 별표 2개, 조미, 수호, 통상조약. 자, 배경에서는 김홍집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황준시의 조선 책략. 자, 친 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이라고 한 내용을 유포했었고요. 동그라미 2번, 러시아와 빈칸에 적겠습니다. 일본 견제를 위한 청의 알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국의 조선과의 수교 노력이 있었었죠. 자, 동그라미 1번의 황준선의 조선 책략,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자, 그 다음에 내용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미국 물품에 대한 관세 조항을 규정했었죠. 동그라미 2번, 거중 조정권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형식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동그라미 3번, 치외법권을 인정해줍니다. 동그라미 4번, 최국 대우 조항을 인정해줬었죠. 이후에는 나중에 가서 미국에게 바로 동그라미 5번, 답례로서 보빙사라고 하는 외교 사절들을 파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서양 열강들과 다 조약을 맺었죠.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조약을 맺었으나 동그라미 1번, 다 하나같이 치외법권과 그 다음에 최애국 조항을 조건으로 다 들어가지고서 맺었었던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개화정책기구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 개화정책기구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별표 1개 반. 자, 동그라미 1번, 통리기무암을 설치했습니다. 개혁정치를 총괄시키고 이것은 청나라의 제도를 본딴 것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별기군,
별기군을 설치합니다.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신식 군대를 창설시켰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해외 시찰단의 경우에는 별표한 게 일본의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1번 1차, 2차 수신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조사시찰단. 조사시찰단. 옛날에는 선생님이 학교 다녔을 때는 이걸 신사유람단이라고 했었어요. 일단은 명칭은 신사유람단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놀러 간 게 아니고 일본이 시찰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놀러 간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바로 신사유람단이 아니라 조사시찰단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 기구와 그 다음에 근대 시설을 시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단의 경우에는요. 별표 하나 영선사. 영선사라고 하는 사실을 파견했고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무기 제조 기술과 동그라미 2번 군사훈련법 등을 습득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치겠습니다. 기기창. 기기창을 설립해서 바로 최신식 무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